이제 근처로 내려오면 좀 이제 정치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검수완박 반대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설마 저만 반대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다 밖으로 나가서 그냥 피켓팅 하시고 원내에서는 저만 반대해가지고 저는 전 변호사가 아니고 율사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는 지인들, 검찰들 만나보면 문제를 너무 빨리 풀려고, 그러니까 조급하게 일에 접근하면 이런 사단이 난다. 검찰 개혁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잘 견제해야 된다. 이게 누가 반대하는데? 아무도 반대하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굉장히 문제가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정부 질문, 이제 외국인 관리, 저는 이제 이민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문제, 그다음에 결번이 특검법 반대해서 9월달 아주 힘들었습니다. 9월달 추석 전에 그걸 발표했고, 이거에 대해서 막 기사가 돌기 시작하더니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지난 2주 저희 의원실에 걸려오는 전화로 저희 보좌진들 거의 업무를 못하고 콜센터 같이 항의 전화와 칭찬 전화 등을, 지지 전화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한 10분 정도, 왼쪽과 오른쪽, 아마 이런 장면 명동이지요? 여기 서 계셨던, 나 저 때 여기 있었어 라는 선배님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대학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끝났고, 저희 때 학생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학원 자율화, 등록금 안정, 뭐 이 정도 문제였습니다. 총장 직선제, 뭐 이런 이슈였습니다. 저는 세계은행 다니면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소위 민주주의, 국민이 말해도 잡혀가지 않는 거를 둘 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압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70년 만에 이렇게 해결한다는 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 가보면 정경련회관 있죠. 50 몇 층인데, 거기 올라가면 한식당 하나 있고, 뭐 좋은 젊은이들이 맨날 막 한 달 이상 예약해야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선배 의원이 불러줘가지고 한 번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진 찍고 막, 저는 그걸 딱 보니까, 제가 개발하는 개발업자라,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국제 개발하던 한 20년 하던 사람이라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그림이 6.25 이후에 폐허가 된 서울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서울에서 이만한 인프라를 까는, 그다음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지 제가 보이더라고요. 자, 저 하수구는 어떻게 됐을까? 도로는 저거 어떻게 깔았을까? 전기 시스템, 학교 제도,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위 소셜 인스티튜션들, 사회적 제도들, 거버넌스 시스템, 주먹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 해결하자는 그 시스템 만드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깔았다는 그 자체,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자체, 정말 굉장히 대단한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성숙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면 굉장히 큰 회의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위 숫자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폭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시위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정치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제가 인용하는 거니까. 시위 숫자가 폭증했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국회는 매일 출퇴근을 하면 하루락도 시위가 없는 적이 없습니다. 추석 설날 빼고 거의 매일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중국인 장기 적출 반대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총선 무효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조직 시위가 아니라 1인 시위가 늘어나고 계십니다. 조직 시위는 그 시간 동안 다 월급 받고 다 같이 하니까 약간 소풍 나온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인 시위는 이거 좀 완전 다른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잘 살던 자기 인생을 완전 중단하고, 뭐 인생 갈아놓고, 3개월, 6개월, 1년 동안 팻말 하나 들고 서 계시는 겁니다. 오죽 화가 나면 그러실까? 오죽 화가 나면 그러실까? 그 이슈가 옳고 나쁨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국회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팻말 들고 혼자 외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늘어날까 하는 고민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선배들이 독재는 타도해도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성취는 다른 얘기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선배들은 이 반대쪽에는 전경이 서 있었겠죠, 그렇죠? 스크럼 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제 있었던 박진 장관 회의만도 스크럼 짜고 들어가서 한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물리적으로 스크럼만 안 짰지 스크럼 짜고 들어가가지고 단일 대우로 한 겁니다. 이런 시위 상황에서는 단일 대우 짜지 않으면 다 죽죠. 저 스크럼 짜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우리 이거 시위하기 전에 경찰이랑 좀 상의를 한번 해보고 올게. 이게 시위 없이 끝날 문제인지. 그러면 그 사람이 사꾸라죠. 그쵸? 존경받지 않습니다. 전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자꾸 집단으로 선과 악의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떠돌이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로 협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협상한 게 나이지리아에서 엔고지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WTO 총재가 된 엔고지가 이제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주 주니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고시 연수생이었습니다. 근데 나이지리아 파견 가서 저희 디렉터가 이제 재무장관이 엔고지한테 저를 소개하는데 엔고지가 농담 반 진담 반 내가 요새 히픽, 그러니까는 국제적으로 국채가 아주 많은 나라들을 빚을 갚아주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었습니다. 2000년 조금 넘어서. 히픽 이니셔티브에 내가 협상이 필요한데 얘 좀 달라고 농담 반 했더니 저희 디렉터가 그 장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지 갖다 쓰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1년 내내 앵거지 장관실에서 장관 보좌관을 했습니다. 월급은 세계은행에서 받았지만. 그래서 영국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나이지리아의 국채를 깎아주는 협상을 했는데 이게 웬만하면 안 깎아줍니다. 왜냐면 나이지리아는 빚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 오일이 너무 많아. 기름 팔아서 갚으면 되지. 니네가 왜 우리가 깎아줘야 돼. 이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런 경험. 그다음에 발칸반도에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 혹시 없어진 나라 기억하십니까? 그때 막 빌 클린턴이 그 말로셰비치가 인종학살 해가지고 폭격하고 유고슬라비아를 쪼갰습니다. 그때 저는 코소보란 나라의 독립을 이제 협상하는 중재단의 단장이었습니다. 독립은 결정됐고, 저와 유엔, 이제 저는 경제적인 거, 유엔은 정치적인 걸 맡아서 이 두 사람이 독립협상, 그러니까 나라 나누는 분리 과정을 이제 소련과 세르비아와 러시아 쪽과 이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연구소 소장으로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아직 통일하는 전략을 발견은 못했지만 나라 쪼개는 법은 안다. 나라 쪼개는 거 반대로 하면 통일되지 않을까 한다. 나라 분리하는 법 국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중재를 했습니다. 단장은 토니 블레어였고 저는 부단장으로서 하마스와 협상하면서 TV를 보면 미국이 아주 멋있게 그럽니다. 우리는 악의 축과 절대로 대화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방탄조끼 입고 방탄차 입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가자 지역 들어가서 하마스하고 협상하고 나와서 텔라비브 가서 이스라엘 국방부에 가서 협상 조건 협의하고 또 미국에 보고하고 이렇게 2년 반 했습니다. 미국은 없었지만 미국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정치는 서로 양보하고 페어하고 나누는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의 정치가 자꾸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스크럼 짜는 정치로 바뀌는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됩니다.
비록 혼자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제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제 소신에 대한 생각들을 굽히면서까지 정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존재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계속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